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버벅거렸습니다. 아니 떨어지는 동접자 수에 너무 충격 먹으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3만 넘어서 이제 3만을 돌파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자, 두 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2만 밑으로 금요일을 좀 많이 떨어졌네. 2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두 분만 믿고 저희가 동접 살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살짝 설명을 좀 드렸지만 오늘 민주당에서 추가 녹취를 공개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4월쯤 녹음이 됐는데 새로운 대통령실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대통령실 이전에도 명태균 씨가 관여한 걸로 보이는 녹음이 나와서요. 그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병이라고 눈좀 끌어올리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검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랬어.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당선된 이후에 무속 논란이 계속 있었고 그 의혹의 중심은 천공 그리고 관상가 백재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성저지 무속인 연합이 작동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천공, 네. 또 백재권, 또 명태균까지 가서 했으니 이겨낼 도리가 있나?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은 돼진다고 그랬다는데. 근데 제 비속어라서 옮기기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공개해 드릴 거는 네.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예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가 심야에 가끔 청와대를 찾아왔을까? 심야에 찾아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자정 넘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언제요? 작년에. 작년에? 예. 청와대 갔다가 남편 데리고. 남편 데리고? 왜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춘제에서는 또 관람도 했잖아요. 네, 관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청와대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하고 거기를 무언가 다른 용도의 어떤 자기의 분신처럼 이렇게 봐서 뭐 일각에서는 그때 뭐 관저에 들어가 부적 붙이고 나왔다 이런 소문도 돌긴 했지만 그건 확인된 적이 없고 근데 간 건 팩트거든. 그건 내가 몇 차례 크로스 체킹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막 비상 걸리고 난리 났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면 돼진다. 그래가지고 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였고 북한산은 우로 대가리가 꺾였다. 그러니까 꺾인 동네다. 이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돼진다 이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옮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가 이 무속적으로 상대방의 권력자를 장악하는데 딱 접근하기 좋은 논리예요 이게. 거기에다가 한 명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천공까지 그랬으니 아주 스테레오로 틀어댔구만 그냥 좌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 격의 없는 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용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의 이런 조언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담한 겁니다, 의원님.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 보이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청와대 저도 청와대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그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 직무실이 있는 본관하고 비서관동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 공간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지어야 한다. 뭐 재구조화의 필요성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만 뜬금없이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하루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뭐 텐트를 치는 한이 있어도 안 들어간다 뭐 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아유 저거 보나마나 누가 거기 들어가면 살 맞는다. 그러니까 여기 명태균 씨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조금 주술적인 표현을 하면 급살수가 있다. 급살수? 내지는, 미치겠다. 급살수가 있다. 아니면 예. 뭐 살 맞는다. 뭐 이 얘기 듣고 저러는구나라고 그 짐작은 했는데 네. 그런 증거가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총 비용을 계산하면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이런 허탈한 거기 들어가면 뭐 죽는데. 그 말 믿고 시작됐을 확률이 저는 99.9%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사실은 그 가장 한심했던 결정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었어요. 네. 아니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청와대에 들어가 있으면서 뭐 국방부 건물을 재구조화해서 옮기거나 뭐 한 1년 내지 얼마 여유를 두고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루도 안 들어가고 그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기거하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엉터리 무당 같은 말을 믿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때 상황을 복귀해 보면은 인수위의 인선도 구성 안 됐을 때 이 발표가 먼저 나왔어요. 맞아요.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인수위 인선이 착수가 됐는데 그때 인수위원도 아직 발표 안 한 상태에서 청와대 하루도 안 들어간다가 먼저 발표가 됐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에 보면은 거기는 안 들어갈 거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 관료적인 절차나 검토 과정을 가질 여유조차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전문가 검토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개소리고. 그래도 예.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데야. 예. 이거를 그대로 의심 없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명태균 씨가 저하고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그 멀리까지 내려왔으니까 내가 오늘 밥값하는 차원에서 이 얘기는 해줄게요 라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자신의 딸 황금이가 저 지천명에 낳은 아이인데 18개월이 되도록 애가 걸음을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얘가 걷는 날 대통령 당선된다 이 말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경선 직전에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아버지 뭐 이래서 자기가 다 사진을 찍어놨대요. 그걸 보고 김건희 여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이제 당선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뭐 당선이 신봉산 됐고 눈 뜨듯하네 그냥. 실제로 당선이 돼요. 당선이 돼서 본인이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황금이 잘 걸어 다니냐 이걸 계속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꿈의 대화를 자주 합니다. 예. 뭐 젊은 여자가 대통령하고 떠나는데 이거 무슨 꿈이냐 뭐 이런 걸 아침에 난리가 나가지고 전화가 오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요? 그 둘이 이렇게 합쳐서 더 어떤 그 에너지가 높아질 때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주술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완벽한 시너지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봉하던 각자의 주체가 결혼이라는 절차를 합쳐지면서 주술에 관한 한 맹목적인 신뢰 내지는 어떤 믿음은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따른 거지. 그리고
그 어떻게 돌이켜 보면 네. 결혼한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그래요. 사실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네. 검사 정년은 63세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워낙 시험이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 인관도 워낙 늦은 나이에 돼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검사장 승진을 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 동기들에 비해서 그렇죠. 거의 너무 뭐 늦지. 너무 늦으니까. 많게는 10살 가까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업무의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은 뭐 시험이 빨리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미 끝날 나이에 이제 검사장 승진을 할똥말똥한 나이야. 네, 사실은.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벼락 출세를 하면서 중앙검사장이 갑자기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배후에도 김건희 여사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쳐 내가. 미쳐. 점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간 거예요. 네. 결혼해서 십몇 년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점 믿음이 강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영적 대화의 상대도 점점 넓어지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사인이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저런 허무맹랑한 얘기 믿고 그냥 어마어마한 예산이 예산을- 투입되는 결정을 즉흥적으로 해버리면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건 한강 소설의 소재야. 거기 꿈 얘기 무지 많이 나와. 그 채식주의도 꿈으로 시작된 거고. 맞아요. 예. 소년이 온다도 보면 꿈 얘기가 엄청 예, 많이 나오고. 예. 그런데 그 피해자 입장만 쓰지 말고 가해자들 꿈 얘기는 그 다음 저 소설 주제가 되기 딱 좋아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예, 한강 작가에게 소설 내가 주제로 해라. 요즘 예. 이 꿈과 관련된 시적인 산문이 내가 한국 사회에 두 개 있다고 보는데 하나가 한강 소설이고 네. 하나가 현실에서 투영이 되는 거야. 또 이걸 알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소설보다 더 소설 재밌어. 같아.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그 제가 뭐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대구에서 대구고검에 있을 때 당시에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술을 많이 드시니까 갈 때마다 기자들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배 노트북 잃어버렸어요.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막 그래서 견적이 세게 나오는 검사다. 취재 견적이 이제 이런 게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소문이 돌았는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같이 만나서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언론사의 이제 높은 간부에게 우리 남편 검찰총장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검찰총장이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기자가 뭐 검찰총장 시켜줄 이런 뭐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스타 검사가 되고 중앙지검장이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부인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그런 기자들 술자리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서 술값 그뿐입니까? 뭐 카드도 줬대요. 이거 우리 부인이 오늘 당신들 술 사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카드도 주고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네, 술 먹이라고. 예. 어제 기자회견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역시 여사의 그 영향력은 막대한. 아 이게 바로 저 이 권력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올 정도로 아 어제는 거의 여사를 위한 기자회견 아니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용이나 형식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단 김건희 남편의 기자회견이었죠. 네, 김건희 그렇죠. 남편. 예. 그래서 조선 제일의 뭐 상남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랑꾼 얘기도 나오고 막. 사랑꾼 얘기도 네. 나오고. 아 그건 김순덕 하려면 그렇게 사랑꾼이라고 네, 썼고. 그런데 어제 그걸 보면은 이 모자이크 처리가 덜 된 정치 포르노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저기 이런 사적인 거를 공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모자이크 처리라거나 할까 이런 어떤 변색 과정이라는 게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 날것으로 나와 버리니까
뭐라 하니까 어떤 권력에 대한 에로틱한 욕망과 네. 여사에 대한 종속성 이런 게 그냥 나와 버렸어요. 이게 네. 참사라고 참사 이거. 그렇죠. 사실은 오늘 이제 그 공개된 녹취 파일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건데 저는 이거 적어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보나 마나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요 해프닝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피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다음 대통령 누군가는 뽑힐 거 아니에요. 네. 다음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되더라도 지금 용산 집무실 사용할까요? 계속? 저는 저는 힘들어요. 이제 안보 상으로 안 돼. 네. 안보 때문에. 네. 아니 그리고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신뢰도가 거의 제로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기 사용 안 할 거라고. 뭐 청와대를 재구조화해서 들어가든 네. 아니면 차라리 정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든 뭐 다른 방법을 쓰지 용산은 안 들어갈 거거든요. 네. 이로 인한 세금 낭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맞습니다. 그로 인한 또 업무상의 혼선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국정조사가 됐던 뭐가 됐든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물어야 돼요. 책임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 저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구나. 거의 없다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MBC 나오는 그 영화 평론가. 거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심각하게 품격이 없구나. 그 다 보는데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반말을 하는 것도 참 기품이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전날 당선됐는데 그러니까요. 무기 지원한다 소리를 그냥 막 해버리고 그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한미일 그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무슨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주워거리는 수준의 얘기들이었고 그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저는 참 이게 대통령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너무 완전히 그걸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140분 동안. 거의 저는 뭐 그냥 동네 아저씨가 막걸리 한 잔 먹고 말하는 수준이었어요. 수준이나 내용이. 예. 그리고 뭐 특검에 대한 반대 논리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요. 그 어떤 네. 무슨 본인이 창조해낸 법리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 궤변 거기에다가 왜곡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거는 물타기 초점을 틀리기 뭐 해서 별의별 기술이 다 나왔어. 별의별 기술이 다 왔어요. 근데 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의 업무에 대해서도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절대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워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명백하게 틀린 얘기죠. 명백하게 틀린 얘기. 일사부재리라고 할 때는 그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거는 재판에서 이미 확정이 된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는,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다시 그거로 재판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사부재리죠. 네. 뭐 이제 국회 쪽에서 할 때는 일사부재의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회기 중에 폐기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안 하는 거고 일사부재리라고 할 때는 재판과 관련된 거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종결했거나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걸 다시 번복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항고가 접수됐잖아요. 네. 그 항고 접수되면은 서울 고검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거기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다시 수사해봐라라고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해봤더니 야 이건 기소하는 게 맞아 그래서 직접 기소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거기에 일사부재리라는 용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건 법률적으로 네.
법대 1학년만 충실히 다녔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 고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고등학교도 나와. 일사부재리 고등학교 때. 근데 이거 그 사실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예. 평생 검사만 하신 분이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아 대통령이 하는 저희가 맞는 모양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자꾸 뭐 제의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니 이거는 뭐 네. 법률이 됐던 아니 어제 특검이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예, 특검이 위원이다. 그 그러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극히 소수예요. 그리고 저 이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통령 발언 가운데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아마 염두에 미국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만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검 임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걸 왜 의회에서 하냐 뭐 그런 식인 건데 네. 글쎄 그건 나라마다 제도가 틀리죠.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형식은 돼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에 관여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90일이라는 그 뭐 상설 특검은 그것도 아니고 60일이라는 제한이 있고 보통 개별 특검의 경우엔 90일로 하고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만 네. 미국 특검은 옛날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있을 때 그 그랬죠. 특검 이름이 이제 스타였는데 스타 특검이 할 때는 그거 몇 년 했어요. 그 기간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간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제도가 틀린데 의회에서 추천하고 뭐 하는 특검이 위원이다.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 위헌적 발상이에요. 그 발언 자체가. 그 발언 자체가 위헌적이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지만 미국의 특검은 독립적 위치에서 현직 대통령 강도 높게 수사해온 그럼요.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수사 기한에 제한도 없다.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케네스 스타 특검은 클린턴 대통령 상대로 부동산 원래 그 의혹 규명하려다가 르윈스키 네. 그 유명한 르윈스키 스캔들로 수사 범위 확대해가지고 탄핵 직전 위기까지도 맞이를 했었다.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수사 세게 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바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의하면 네. 클린턴 부부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 아칸소주에 있을 때 무슨 친구하고 같이 부동산 관련한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투자가 뭐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뭐 그 문제로 시작이 돼서 네. 뭐 나중에 르윈스키 스캔들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수사를 제 기억에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막 했어 정말.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네, 건데. 네. 자 우선 갑자기 마련된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추경호 밤에 대표하고 발표했어요. 내일 뭐 해가지고 기자회견한다고 목요일 날. 의논하고 밤에 했다. 우선 네. 준비 안 됐다. 네. 그런데 왜 그럼 준비 안 된 기자회견을 그럼 급히 한 것이냐? 네. 여기까지 일단 답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지난주에 세팅이 됐다고 봐요. 그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녹취 파일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때 정리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뭉개고 가는 걸로. 그리고 이때가 명태균 씨 태도가 또 돌변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렇게 지금에 하죠. 와서 사과한다고. 지금 저 명태균 씨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권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강아지 마냥 꼬랑지 흔들고 있다고. 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저기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로 그 저 신고된 사람들한테 신청자들한테 대한 인신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오늘 8일 날 그 검찰에 소환된다는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던 때라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딱 녹취를 깐 순간 며칠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뭉개고 가자. 그리고 더 이상 나올 거 없다. 네. 여기까지도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바쁘게 돌아가는 게 대통령실은 이제 뭉개는 걸 치고 나가는 역공 전략 내지는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검찰은 설계도가 나왔죠. 네. 명태균 씨 이제 소환한 다음에 뭐 정치자금법 싸게 하나 끊어주고 여론 조작이라든가 공천 개입 같은 거는 수사 안 하는 걸로 요 경계선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검찰은 검찰대로 설계도가 나왔고 해가지고 2달간 절치부심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이어진 거라고 이게.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오늘 명태균 씨 이제 검찰 소환까지 해가지고 쭉 흐름이 나오죠. 네. 그 명태균 씨가 오늘 들어가면서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 한 일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검찰이 알려줍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라고. 그런데 계좌 추적과 관련된 전문 검사들이 추가 최근에 투입이 그렇죠. 됐죠. 최근에. 예, 뭐 명태균 씨의 조언 때문인지 그리고 모르겠지만 강혜경, 김태열의 좌표 찍기를 해주고 예. 그걸 검찰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2천만 원 네 통장으로 너 아버지 아프다고 요구했잖아. 그리고 왜 그 돈이 계좌로 들어갔을까?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좌표를 본격적으로 찍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태의 핵심은 강혜경과 김태열이지 나는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금방 나온다. 이제 뭐 그 부분은 김영선 의원 검찰 출석 때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이 오늘 굉장히 궁금해했던 대목은 추가 녹취 검찰에 제출할 거냐라고 했을 때 김소연 변호사가 제출될 예정이 없고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봐. 신장식 의원은 이거를 증거인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용남 전직검사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것 같아요. 방향을.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9월 5일 스캔들이 시작되면서 중간에 강한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네. 뭐나 건드리면. 잡아들려고 하면 뭐 한 달 이내에 뭐 저거. 하야 탄핵 뭐 이런 발언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구속 상황이 다가오니까 많이 위축된 거예요. 사실은 위축돼서 그 전처럼 이렇게 혹이 있는 모습은 못 보여주고 이제는 권력과 타협 내지는 딜을 하려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아마 무슨 의사소통이 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도 가는데 이제는 자기 휴대폰에 다 들어있다는 거 김소연 변호사 말로는 영원히 안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완전 무릎 꿇은 거죠. 그렇죠. 납작 엎드린 거예요. 네, 이제 잘못했으니까 네. 살려만 달라. 왜냐하면 글쎄요, 이거를 구속 안 할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번에 들어가면 몇 년 후에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겁나죠. 네. 더군다나 뭐 어린 딸도 있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 겁나니까 많이 위축된 거고 이제는 어떤 돈을 노린 이권과 관련된 강혜경 씨나 김재열 씨의 과장 내지는 허위 폭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방향을 확 틀기에는 꽤 많이 왔는데 지금. 글쎄. 그리고 그 노정면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평소에 너무 뭡니까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은 그 관련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명태균 씨도 모르고 민주당도 모른다. 왜냐하면 누가 녹음을 했을지 모르고 제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오늘만 하더라도 저기 뭐야 청와대 이전 문제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드러난 명태균 녹취 파일은 조금 치명적이에요. 그 단순히 뭐 윤 대통령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을 비하하고 네. 아주 권력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인간성이 드러나는 녹취가 요즘 갑자기 모여 있다고. 그 전에 터진 거는 그냥 자기 과시 정도였다고. 네. 강혜경 씨하고. 근데 최근에
제보자가 바뀌니까 느낌이 전혀 다른 녹취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강혜경 씨가 제보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제3자 지금 밝혀지지 않은.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그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문제 또 제보자 입장 관리하느라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인간성이 드러나는 그 녹취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강혜경 씨 공격하는 논리를 보면은 마치 강혜경 씨가 횡령을 하고 돈을 개인적으로 받은 걸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요건 김영선 의원하고도 입이 다 맞췄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거의 내용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혜경 씨가 저기 이건 명보부장이 돈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 그러더나 제 통장으로 주시면 인출해서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받은 거는 강혜경 씨가 받은 거는 계좌로 받았는데 네. 준 거는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쪽은 기록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데서 미세한 약점을 뽑아가지고 다 네가 먹었잖아, 횡령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치는 걸로 모든 범죄의 혐의는 강혜경 씨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몰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김태열 씨도 그러고 그러면은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걸 문제 삼는데 그거는 저기 김영선 씨도 어떻게 주라 그랬더나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고. 그다음에 저기 그 지방선거 출마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라는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으라 그래서 받은 돈인데 이게 그 계좌로 들어갔든 어떤 계좌로 들어갔든 원인 제공자는 명태균 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기는 1원 한 푼 받은 거 같고 제가 다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언론이 명태균 씨를 받을 때는 인터뷰하러 갈 땐 좀 동정심이란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기 또 무슨 녹취 파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희한한 게 있고 그러니까 멘트도 좀 따고 살아온 과정도 궁금하고 해서 마이크를 대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성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완전히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나쁜 놈이 돼서라도 구속은 면하자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는 명태균은 얼마 전에 봤던 그 명태균이 아니에요. 얼굴도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완전히 아니야. 이거는 뭐랄까 배신, 왜곡, 거짓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뭐든지 다. 사기 전과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기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명태균 씨 구속 여부인데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이제 그 정치인들은 보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구속 안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늘 바로 구속할까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벌어졌던 증거인멸 교사 논란 등을 놓고 보면 그것도 가능해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긴급체포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더라도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 집행 방법으로 하는 게 지금은 원칙이거든요. 근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히려 그 방법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했더라도 조사하던 중간에 아니면 조사가 끝나갈 때쯤 당신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처남한테 없애라고 줬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부로 긴급체포합니다. 그래서 48시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법원에다 사후 구속영장 이미 체포한 이후에 구속하겠다는 영장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밖에다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바로 밤에 구치소로 들어가니까. 넣고 그리고 영장재판 갔다가 발부되면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요새 통상 쓰는 사전영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늘 조사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치면 며칠 내로 법원에 영장재판 받으러 와라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그 며칠의 시간이 밖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죠. 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상황으로 봐서는 며칠 밖에 놔둬도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며칠이 명태균 씨 본인은 이제 딱 기가 꺾였다 하더라도 그동안 명태균 씨를 어떻게든 밟고 싶은데 말을 못 해왔던 김재원, 홍준표, 또 김진태, 네. 오세훈 등등에게는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허용된 시간이고 그게 지나면 네. 두고 보십시오. 이제 구속되고 뭐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뭐 인질극이라서 말 못했다. 일단 김재원부터 나올 거고 이제부터 뭐 네. 별하별 아주 개들이 단체로 지저대는 왈왈거리는 게 자기들이 개라니까. 그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명태균 씨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속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이 지금 명태균 씨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은 명태균 씨와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파멸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치명타죠. 그 돌아서는 그 배경 네. 사정을 보면은 예컨대 김태열 씨 같은 경우나 고 저기 알려지지 않은 K모 씨 같은 경우 네. 보면 주로 사연이 이래요. 저기 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빨 12개가 빠졌다. 거기에다가 저기 집앞에 아파트 그 얻느라고 대출금 받은데 매달 내는 그 이자 월세 같이 내는 거 이자가 몇 달째 못 냈다. 지금 체납 들어왔다. 압류 들어왔다. 거기에다가 집에 가면 또 저 강혜경 씨는 다둥이 엄마라고. 그 애가 넷이라면서요.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하나같이 몸과 정신이 다 파괴됐어.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내가 대충 세 보니까 8명 정도가 됩니다. 8명 정도. 8명이요? 예. 명태균과 이제 관련된 사람.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제 저 제보자나 또는 제보로 의심받은 사람들이 대략 한 8명. 예. 저 알려지지 않은 사람 4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보면은 진짜 돈 한 푼 못 받았고 거기에다가 저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달라고 협박까지 한 파렴치범으로도 돼 있어. 그 운전하면서 돈 한 푼 못 그렇죠. 받으신 K모 분. 씨. 예. 그리고 이분은 처음에 자기가 민주당의 그 녹취 파일을 제보한 제보자로 의심받아. 명태균이 지목을 자표를 했어. 찍었어. 예.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었죠. 전혀 안 살아 네. 다른 사람이야. 예. 거기도 보면은 지금 아주 참혹해요. 그러니까 이 8명 전체가 지금 거의 인간적으로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왜 신경의 변화가 있고 제보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배신당하고 밟혔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실존적인 상황이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여태까지 그 저 명태균 놓아가지고 여론 조작했다, 뭐 차량 운전하고 공천 개입했다 하는데 가담했던 주포와 그 하수인들은 전원 다 파멸이고 그 덕을 본 윤석열 대통령 내외 오세훈, 김진태 뭐 등등은 다 승승장구입니다. 이종호 파일 사건하고 똑같아요. 네. 거기 주포들 사거리 구속되고 돈 한 푼도 못 벌고 20억, 30억 번 놈들은 전부 벗어나고 똑같아 그 사건이나 이 그러니까요. 사건이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진실이 묻혀질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는 건데 결국에는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이제 밝혀야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고 다 떠나서 저는 대통령은 뭐 여론 조작 내가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뭐 지지율이 높아서 굳이 조작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계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관계돼 있으면요? 네. 그거야 뭐 공범이죠. 공범. 관계가 돼 네. 있다고 하면 예.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지 2달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시기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권을 동원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갈 거란 말이에요. 보나 마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명태균 씨의 어떤 공갈 이런 게 먹혀갖고 제가 보기엔 시간이 늦어졌어요. 이게 방향을 빨리 못 잡고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방향 잡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 이게 네. 정권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뭐 50대 같으면 그게 통하는데 일방적으로 권력의 힘으로 쫙 밀어붙여갖고 입 다물게 만들고
뭐 누구를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시기도 좀 놓쳤고 그 전처럼 이렇게 힘이 세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과 뭐 시민의 대결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 무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 자신과 관련 그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어제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은 좀 없었던 것 어제 같아요. 그 여론 조작도 예. 지금 뭐 엊그제 뉴스토마토에 난 것 뭐냐면 경선 때 오염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그 당원들 여론조사하는 그 기관에 넘어갔다는 기사예요. 그러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가 제일 치명적인 겁니다. 네. 본선은 그거는 저 그냥 신기경호야. 예. 내가 보기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제 대통령 그 답변을 보면은 우선 사실상 경선 얘기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본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론이 뭐 좋았다, 어쨌다, 뭐 그래서 할 필요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기 이재명 대표하고 선거 전반기에 많이 앞서 나갔던 건 사실이거든. 그렇지만은 저기 경선 때 보십시오. 홍준표한테 국민 여론에서 지고 있었고.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당원에서 어떻게든 엎어야 되는 시기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보기에 불법의 소지가 더 커요. 근데 어제 얘기를 보면은 그냥 건너뛰어. 네. 이런 답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건너뛰고 엉뚱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망 당일에 왜 뭐 질책석 당부를 했다 본인이 뭐 이제 이런. 그리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 네. 나왔잖아. 나왔는데도 공천개입 안 했다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 더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어제 기자가 아무리 꼬치꼬치 질문해도 저는 이게 백약이 무효인 현장이었다. 어제 기자회견은. 아니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도 안 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대기로 아예 어제 작심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렴치한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것이 아직 뭐 여론조사에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가 17%로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도 2%포인트 올라서 74% 기록을 했습니다. 부정평가 1위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고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서 19% 기록을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9. 전주에 비해서 민주당은 4% 올랐고 국민의힘은 3%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당정 분리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거의 임계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말이에요.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게 조작이라 그러면 10%는 그렇다 그래요. 또 지구는 평평하다는 걸 믿는 국민이 아직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뢰껏 다수가 믿는 건 무조건 안 믿는다는 항상 공동체에서 10%는 나온다고 봐야 돼. 그런데 지금 17%라면은 저 한 10%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의뢰껏 그렇다고 봐야 돼요. 난 진짜 지지율은 한 7% 정도고 나머지 앞으로 저기 떨어질 수 있는 그 바닥선은 10%라고 봅니다. 그 7%마저 제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다. 그러면은 저기 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정 지지도가 이제 거의 바닥을 향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어떤 시작점에 왔다 그러면은 이제는 전국 상황은 바뀌는 거죠. 거기에다 오늘 그 어제 담화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되는 걸 보면은 그 추세는 더 뚜렷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 최저치 경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물었습니다. 국민 신뢰를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하나만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지율을 보는 거하고 대통령실이 보는 건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대통령 지지율 20%대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부산 금정에서 네. 거기도 대통령 지지도는 20%대인데 실제 보궐선거 표수는 63%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뭐냐면 국민 지지도가 아니라 내 권력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얼마나 남았나. 네. 그리고
사실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기 대구 경북에 지금 지지율이 18%인데 그러면 내일 뭐 국회의원 선거가 뭐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8% 나올 리는 없다고. 그렇죠. 30% 이상 나온다고. 네. 그러면 그걸 지지율이라고 보고 그게 권력 유지하는데 남아 있는 자산들이라고 보는 거지. 자기들의 15%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볼 때 대통령의 국민의 공감, 지지, 품격, 그다음에 저기 뭐냐 이 국정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요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고 네네네.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권력 유지에 필요한 저기 자본 잠식 상황. 그래가지고 선거 치르면 진짜 18%안 나와.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의미 이렇게 없어. 주변화해 버리는 거. 네. 이 사람들이 이 지지도나 뭐 이런 걸 보는 관점은 거기에 있다. 초월했다. 한마디로. 이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가 아니고 7%가 나와도 TK 지역을 비롯한 영남에서 당장 선거하면 국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네. 그거는 기준이 유권자들의 기준이 다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너무 못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선거가 오면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국힘 후보로 나왔을 때는 그 사람 찍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혼동하면 네. 안 된다고. 그거 네. 혼동하면 안 되는 건데 어.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그 누가 그냥 이런 짝대기를 꽂아놔도 그런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짝대기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네. TK에서 내일 선거하면 국힘 후보가 당선된다고요. 그럼 참. 짝대기나 못 틀려. 그러니까. 짝대기만도 못한 거지 사실은. 포항에서 과메기만 꽂아도 당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당선이 됐어요. 포항에서 그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보세요. 예. 이 108석은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나오건 10%가 나오거나 108석이라는 안전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지역구도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어떤 적대 세력화되는 표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치판을 평가해 보면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견딜만 한 선거까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방 선거는 어차피 영남에서 하면 되니까 수도권은 절멸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이거 믿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어요.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대통령 약속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인데 특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저런 태도를 보이면 네. 대안으로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네. 예. 왜냐하면 이른바 여권 내지는 보수 세력의 대안이 되려면 이빠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대안으로 예. 쓸 수 있는 건데 저렇게 어정쩡하게 여전히 용산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이건 뭐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평을 해야 될 거야. 총평을 어떻게? 네, 나는 대표라는 입장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진짜 본심은 또 측근을 향해 나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경태 의원이 MBC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는 용산하고 결별해야 될 시간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진행자가 한동훈 대표도 같은 생각이냐? 한동훈 대표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특감이라는 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건 지들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선전포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감을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에서부터 분열이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는 하겠다 그랬는데 추경호 대표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야당에서 특감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게 응하진 추천이 안 않겠지. 되죠. 네. 왜냐하면 야당이 마치 특별감찰관이 되면 임명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 야당에서 절대로 지금 특감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건 맞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건 깔끔하게 다음 정부에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난맥상을 특별감찰관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나의 그 실제 실행 여부보다 정치적 의제로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대립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대통령이 어제 쇄신을 약속했다고 사실 어제 쇄신 약속을 안 했는데 네. 쇄신 약속을 했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특검 절차를 곧바로 밟겠다 그러는데 누가 밟을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에 뭐 제안을 한다 그러고 당론을 바꾼다 이런 얘기들 하면은 이거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이 친한 게 그래도 좌장급인데 네. 그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제 얘기하는 걸 보는데 저는 벌써 담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 뭔가가 안에서는 위기감이 지금 더 커졌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든다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선 주자로 설려면 네. 남의 그치. 입이 아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일단 잘했냐 못했냐부터 얘기하고 그다음 뭐 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의 벽을 넘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삼자가 증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서는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한계는 뚜렷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보수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는 누구로 세울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유력한 보수 언론에서 아직 방향을 못 잡은 이유가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요다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16년처럼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보탤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무너뜨린 다음에 그다음 대안이 없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대안 없이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답은 잘 못 내겠어요. 대안이 잘 안 보인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그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보수가 형성될 거라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 그것은 무용한 절차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보수에는 뭐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 상황인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촛불 연합을 계속 유지를 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좋은 보수 또 어떤 정통 보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역할을 만드는데 좀 관심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너무 협치가 빨리 깨지고 그러면서 단독 정부로 가는 데서부터 일단은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협력이 가장 절실했던 문제는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개헌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새누리당에 개헌 호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리고 저기 흔히 이렇게 보면은 진보 정당 계열의 정당에서 정치 개혁하면 선거법 개혁을 주로 의미하고 보수 정당에서 정치 개혁하면 주로 개헌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짜여져 왔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선거법만 바꾼다 말도 안 되고 권력을 바꿔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성숙될 만할 때 이제 정치가 과거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에 탄핵 이후의 정치의 교훈을 좀 다시 제대로 학습을 해야 이런 문제도 좀 실마리가 풀린다고 봐요. 근데 계속 뭐 저기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보수라는 게 계속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정통 보수의 가치, 포용력, 관용
그러면서 공화주의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저기 여건을 만들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해줘서 손을 잡아야 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사실 보수 쪽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층들의 각성과 협력 없이 어떻게 정권을 끌어내립니까? 네. 그거는 계속 우리가 그걸 타진하고 네. 그 요청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지금 방향을 야당의 방향을 탄핵으로 잡기보다는 개헌으로 잡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국회에서 해서 통과시키면 아니 개헌안 내에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뭐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든지 권력 구조를 좀 바꾸는 개헌안에 있어서 지금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좀 받아내는 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정부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으로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 안 그렇죠. 하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개헌이 네. 지금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부칙 개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1차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어차피 피해갈 수 없으니 보수에게 발언권을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 이 권력구조 개편에 전폭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발언권을 열어드리고 초청을 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개헌 아까 말씀하신 4년제 개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죠.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층들을 네. 손잡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시 또 7년 만에 이 엄청난 그 국정 혼란의 상황에 와 있고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은 임기까지 딱 날짜 박아가지고 이 떠날 생각은 일도 없다라는 강력한 권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3시간 전에 또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바로 검찰 조사 들어가기 직전에 올린 것 같습니다.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줘 사랑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불공 들이는 사진을 올린 건데요. 이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직감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봐야 본인 될까요? 가족 사진인가요? 저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어쨌든 뭐 딸이 셋인데 그 딸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남긴 걸로 기자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른바 명 씨가 스모킹건으로 생각하는 핸드폰 녹취록 들어있는 거죠. 이거 여러 군데 은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오늘 그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갔다 와서 하겠다.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수사 뭘로 받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이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전국은 매우 위중하게 흘러가고 있고 내일 야권은 또 시민사회는 서울 광장에서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걸로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얼마나 더 많이 참석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취재 편의점도 그 현장을 지키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